네, 워싱턴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그 시진핑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G20 이제 끝났고 이제 APEC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제 그 방콕에서 APEC CEO 정상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이제 서면 연설을 했는데요. 또 미국을 또 이렇게 또 쳤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형성된 아시아 태평양 산업망, 공급망을 교란하거나 해체하려는 그런 시도는 절대로 이거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 뿐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뭐 아시겠지만 첨단 부문 같은 데서 이제 디커플링 시도를 이제 견제한 거죠. 네. 앞서서 뭐 기억하시지만 발리 그 G20 정상회담 때도 본회의도 그렇고 뭐 미중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프랑스, 네덜란드 잇따라만 양자회담 했죠. 그때도 계속 이 공급망 쪽에서 상당히 비중을 줘서 그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어제 연설에서 그리고 또 이제 덧붙이기를 아주 미국을 아주 작심하고 그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요. 아태 지역이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패권 경쟁장이 돼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신냉정 추구하는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미국과 중국 관계를 보면 뭐 안보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이 공급망 문제가 사실은 그렇죠. 진짜 문제의 발단이거든요. 그렇죠. 네, 문제의 발단이고 네. 미국이 그거를 시비를 걸은 거고 네. 또 뭐 미국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시진핑이 역시 이제 좀 그 아시아는 자기의 그 구역이라고 그렇죠. 보고 그러니까 좀 좀 뭐 이렇게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이거 관련해서 블룸버그가 예. 좀 이렇게 재밌는 그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G20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아마 내일쯤 오늘이나 내일쯤 오는 모양인데 블룸버그가 바이든이 간 거 관련해서 토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손녀딸이 결혼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갔다. 물론 이제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자우전 손녀 결혼식도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APEC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바이든은 G20에서 뭐 시진핑하고도 담판했고 뭐 이만하면 뭐 할 만큼 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진핑이 그 틈을 아주 세게 하고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시아는 우리가 챙긴다. 그렇죠. 여기는 우리 땅이다. 뭐 우리 거다 이거죠. 뒷마당, 뭐 미국은 뒷마당 어쩌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시진핑 기시다 일본 총리 이제 처음으로 정상회담 했습니다. 어땠나요? 한 40분 정도 만났고 뭐 대만 영업하고 북한 문제 같은 걸 이제 주로 다루고 우크라이나 뭐 전쟁 얘기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두 정상이 모두 발언해서 이제 여기도 수교 5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 중요성, 협력 강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시다 총리도 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이번 만남이 대화, 협력 재개에 좋은 신호다. 여기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동안 좀 별로 안 좋았죠. 안 좋은 거죠? 네, 지금? 그동안에 안 좋았죠. 안 좋았고 소통도 잘 안 됐고요. 소통도 안 되고 전혀 뭐 별로 뉴스도 없고 그것도 최근에 별로 없었죠. 예,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중국 그 압박하는 뭐 취포 같은 것도 구도 별로 그랬고 뭐 안 좋았는데 자우전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이번에 이제 굉장히 여기다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교도통신은 두 나라가 정상을 포함해서 여러 레벨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하야시 외무장이 중국 가는 것도 조율을 한다고. 브링컨 장관도 지금 뭐 그 베이징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이고 그렇지만 대만 문제하고 이제 동중국해 그 영유권 이거는 여전히 또 신경전을 벌인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정상회담한 게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 그 시진핑 주석하고 지금 이제 고인이 된 아베 전 총리가 만난 이후에 이제 한 3년 만에 이제 이루어진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한 거죠. 네. 최근에 정상들의 만남이 좀 이어지면서 그 미묘한 얘기들, 국가 간의 관계들 좀 살펴보는 또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어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참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트리도 총리가 약간의 설전이랄까요? 뭔가 신경전이랄까요? 이런 대화가 좀 오갔더라고요.
이걸 또 그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이게 영상에 잡힌 모양입니다. 이 네. 영상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이제 G20 정상회담 이제 마지막 날 연회 자리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서서 스탠딩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네네. 짧게 대화를 하는 영상이 포착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시 주석이 이제 그 전날 두 사람이 이렇게 뭐 대화를 했는데 그게 언론에 공개된 거에 대해서 이게 웃으면서 우리가 어제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 보도가 됐더군요. 이거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잡혔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뭐죠 성과 있는 논의를 하려면은 뭔가 좀 진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말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당히 사실 이런 그 정상 간의 이런 얘기는 상당히 그 가치가 돋친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대해서 또 트루도 총리가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듣다가 중간에 말을 막았습니다. 말을 막으면서 캐나다는 자유롭고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하고 함께 건설적으로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두 나라 간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다. 이것도 상당히 센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래도 이제 좀 억지로 미소를 줬는데 이게 싹 사라지고 그러면 그런 조건을 먼저 만듭시다. 이러고선 그냥 악수만 아주 하고 짧게 하고 그냥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타임스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옛날에 그 화웨이 회장 딸 오랫동안 궁금했었죠. 별로 안 좋죠. 네, 지금 그 다음에 또 캐나다하고. 보니까요. 캐나다 퀘벡주 그 전력회사의 그 중국계 직원이 중국 정부에 뭐 비밀 정보를 줬다는 업무 정보를 줬다는 걸로 혐의로다가 또 체포된 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었다는 걸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캐나다가 미국보다 더 원칙을 지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뭐 좀 그랬겠네요. 그 또 캐나다도 트루도 총리가 또 젊죠. 네. 젊고 얼굴도 잘생겨서 이거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두 나라 정상들이 이렇게 G20 정상회의에서 짧게 대화하는 거는 매우 정상적인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책망한 걸로 해석하지는 마라.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자가 그래도 이제 아무러나고 진정성 운운한 거는 이건 뭐 일종의 위협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그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양쪽이 모두 각자 입장을 밝힌 거다. 그러면서도 덧붙이기를 캐나다가 실제 행동으로 두 나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를 환영한다. 끝까지 이 말은 이것도 뼈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느낌은 그냥 돌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마음에 있는 얘기가 은근히 나왔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또 정상들끼리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 좀 해주죠. 콥 27.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이제 오늘 폐막하는 건데 네. 뭐 모르죠. 이제 뭐 연장이 될지 네. 어떨지 모르지만 폐막하는데 어제 합의문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공개한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비공식 자료라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았는데 이 공개한 걸 보니까 유엔도 그렇고 그 회의 지도부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압박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저보고 이거 어떻게 보냐고 얘기하신다면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납니다. 그런가요? 네. 네. 초안에 보면요. 석탄 발전의 단계적인 감축, 그다음에 화석 연료 보조금 지급도 단계적으로 이제 중단하는 거.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뭐 새로운 거 아닙니다. 작년 그 그래스코 콥 26 총회 때 이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 그 파리 기후 협정 지표 온도를 섭씨 1.5도 네.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게 이제 묻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중요하다. 이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뭐 원론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결과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석탄 말고는 석유, 뭐 천연가스 같은 다른 화석 연료 뭐 중단이거나 감축 얘기는 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외신들은 인도하고 유럽연합이 세게 밀어가지고 그게 빠진 것 같다. 네. 이렇게 또 분석을 했고요. 좀 물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이제 개도국들의 그 피해 보상하는 게 첫 의제가 됐죠. 네. 그랬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기금 조성 문제 가지고 시비가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역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별도 기금을 조성할지 아니면은 다른 수단을 동원할지에 대한 언급은 물론 없고요. 네. 시간표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으로 정상회의에서 이거를 의제로 포함한 한 걸 환영한다. 이 언급만 들어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 언급은 있나 봐요? 환영은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표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거는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거는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거가 상당히 핵심적인 이제 문제인데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 네. 메탄가스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소, 뭐 양 이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억울하다고요. 뭐 예. 뜨림하고. 네. 근데 이번에 서명 국가가 한 150국 그러니까 작년 그 글라스고 네. 때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 100개국 정도가 서명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한 50개국이 추가가 네. 된 모양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진전인데 하지만 중국하고 인도 여기가 지금 뭐 엄청나게 배출을 하는데 거기는 빠졌습니다. 또. 그러니까 유엔 총장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네. 새벽에 정말 시간 없다. 이제 진짜 초읽기다. 네. 모두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그 손실 피해 보상 합의가 정말 절실하다. 그렇게 거듭을 호소를 했는데 참 유엔 총장이 참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곡물도 뭐 곡물 협정도 뭐 연장시키자 뭐 이거 하자 뭐 전쟁 끝내자 막 바쁜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제 기후 이제는 기후 위기가 아니고 기후 지옥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지옥의 문턱인데 아직도 이렇게 그야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소탐 대실인데 참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자, 우선 예. 이렇게 초안을 공개한 게 막판까지 이제 기싸움을 하면서 뭔가 그 유엔도 그렇고 유엔 총장도 그렇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더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이게 회의가 연장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다 그런 거잖아요. 이거 나쁜 건 알지만 네. 내 돈 쓰지 않고 남들이 돈 쓰고 나는 그냥 공짜로 타고 다 그러고 싶은 건데 조금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은 좀 곳간에서 그 하는 것처럼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언젠가 저 한참 중국의 그 공해 네네. 네. 심할 때 베이징에 있는 그 상무위원들 묵는 그 지역이 거기다가 무슨 공기 정화기를 뭐 몇만 개를 해가지고 뭐 그거를 네. 공기를 정화했다는 그런 기사를 예. 본 기억이 나는데 글쎄 그 안에서는 숨을 쉬더라도 어떻게 바깥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뭐 하고 뭐 성을 쌓고 뭐 해도 온 세상이 편해야지 자기 혼자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베이징 쪽에 그거 안 좋을 때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기가 정말. 그런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참 금방 잊게 되는 그런 주제다. 글쎄 말입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진짜 좀, 시간이 없죠. 네, 네. 목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자, 곡물협정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거 만료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이죠. 네. 내일인데 일단 뭐 합의됐습니다 하는 그런 발표는 남았는데 러시아가 조금 좀 아직도 좀 제동을 거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네, 유엔 총장이 합의를 환영한다. 네. 미리 좀 그냥 이것도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미리 약간 앞서간 것 아니 같습니다. 합의도 안 됐는데 아니 합의한다고 이제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예, 이제 예. 이스탄불에 있는 그 공동 조정센터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엔 총장이 거기다 덧붙이기를 러시아 식량하고 비료 수출을 막아온 장애를 제거하는데도 막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는 건데 사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유엔 총장 에르도안 대통령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협정이 연장될 예정이다. 파트너들이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했는데 튀르키예 그 인프라 장관도 어제 페이스북에 방금 타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 120일 연장. 그러니까 네. 지금 기존 협정이 120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연장을 하기로 그렇게 다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보도를 보면은 러시아 쪽 사람 얘기는 아직 연장이 확정된 건 아니다. 진행 중인 협상 결과가 그런데 이제 어제니까 오늘 중으로 발표가 될 것 같다 했는데 오늘 새벽까지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흑해를 통해서 특히 러시아 비료 수출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보장 문제를 가지고선 이게 그 연장 협정에 들어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거 안 넣으면 우리 못 한다는 식으로 아마 버티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뭐 협정에서 빠졌다가 다시 복귀하고 막 기싸움을 많이 했죠. 네. 이게 참 그 연장이 참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지금 그 외신 보도를 보면 지난 7월 말에 이제 발효가 됐죠. 네. 그래가지고 쭉 됐는데 지금까지 한 1,000만 톤 정도 곡물이 중동, 아프리카 포함해서 많이 가서 그래도 나름 그 식량 위기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예, 식량 유기에도 도움이 됐고 또 상징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전혀 그때 7월 말 8월에 싸움이 엄청 커졌을 그렇죠. 때 네. 예. 그래도 이걸 해서 큰 고리가 됐습니다. 기대감이 좋았는데 많고. 지금도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매체 쪽에서 나온 보도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우크라이나 매체 그 보도인데요. 네. 그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돈바스 헤르손 같은 데서 지금 러시아가 많이 지금 밀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저께 기자들한테 러시아가 지금 자꾸 이렇게 선전 그 공세를 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크렘린궁하고 공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 좀 더 물밑 접촉을 하면 또 러시아가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푸틴이 우리하고 직접 대화하길 원한다는 그런 암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어제 그 미국 합참의장이 동절기 조금 전쟁이 소강 상태인 거는 이게 뭔가 정치적 타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말리 의장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협상은 자기가 강해지고 상대가 약할 때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약간 좀 전세가 올라가니까 그렇네요. 타이밍이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그거 관련해서 지금 미국 중간 선거에서 상원을 민주당이 지켰지만 하원은 지금 그 다수결을 뺏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재정 지원도 해왔는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하원에서 제동이 걸리니까 아마 젤렌스키가 그런 것도 의식을 하지 않겠느냐. 네. 예. 그래서 출구 전략적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설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는. 예, 젤렌스키가 전혀 대화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더니 이제 조금 그렇죠. 바뀐 이제는 거죠? 뭐 그래도 이제 얘기가 좀 어제 이 태도가- 뉴스는 조금 그 동안에 없었던 뉴스 중에 네, 하나입니다.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멕시코 얘기도 좀 네. 해주시죠. 멕시코는 지금 대통령이 중도 좌파로 분류가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야당 쪽에서 야당은 이제 보수 네. 진영적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회를 단단하게 손을 본 모양입니다. 국회의원 너무 많다. 그리고 돈 너무 많이 준다. 많이 듣던 얘기네요.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총선을 같이 하는데 그거 네. 앞두고 이제 이걸 선보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게 하면서 오는 27일에 멕시코시티 한복판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행진이 있을 텐데 내가 맨 앞장에 쓸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런가 하면 지난 14일에는 또 반대 진영이 또 그 멕시코 시티 중심부에서 또 대규모 집회 시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얘기가 보수주의자들이 정치적인 스트립쇼를 했다.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7일 날 그 행진하고 나서 지난 4년간 내가 집권하면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 보고서도 내겠다. 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는지 한번 우리가 겨뤄보자. 아주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멕시코 하원에서는 이 대통령 제안으로다가 이제 선거제도 개정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뭐 지금 비례대표제 없애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당에 주는 그 공적 자금도 대폭 줄이자. 의석이 지금 상원은 128석인데 96석으로 줄인다 그러고요. 네. 하원은 500석에서 300석으로 아주 화끈하게 줄이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선거재판소 뭐 판사 같은 것도 지금은 이제 의회가 선출을 하는데 국민 투표로 하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의회를 제끼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전자투표제도 하자는 건데 지금 야권은 뭐 아주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이건 뭐 그러겠네요. 의회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거다 하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뭐 강하다고 그래? 그럼 난 플랜 B도 있다. 아주 한번 되게 한번 붙어볼 이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인기가 좋은가 봐요. 인기가 있죠. 서민들한테 예, 인기가 예, 있죠. 인기가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예, 거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깨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도 좀 급진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또 전개가 될지. 이 대통령은 네. 지금 뭐 미국에 대해서도 아니면 뭐 그냥
큰 소리 하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옥수수도 네. 우리 그런 거 수입 안 해. 딱 하고 하니까 지금 근데 국민 그 서민층의 지지를 네. 받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주 자신감 있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좀 안정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요.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뭐 네. 그런 네. 그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미국 아시겠지만 뭐 트위터, 아마존 진짜 내로라는 기업들에서 지금 구조조정 얘기가 한창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뭐 IT 기업들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인원 고용하고 막 네. 그랬다가 지금 뭐 코로나 이렇게 좀 진정되고 하니까 뭐 경기도 좀 나빠지니까 막 정말 대대적인 그 감원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웰스파고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이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해고하고 뭐 실적이 자꾸 압박받는데 이거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네. 이거 진짜 앞으로 이제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연준 그 피벗이 이제 긴축해서 이제 돌아설 거에 대한 그 기대감들을 아직도 이제 놓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네. 그거 힘들다.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김 대표님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뭐 조금 좀 이제 뉴욕 증시가 조금 좀 이렇게 좀 네. 올라가고 뭐 인프레가 조금 주춤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 이렇게 그 너무 기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야 이거 지금 주서야 될 때다 주식 주는다 그거 큰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것보다도 연준 위원들은 이게 이제 분위기를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잡아야 되는데 주식이 오르니까 네. 오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오르면 오히려 나쁘게 얘기하고 또 내리잖아요. 그럼 또 좋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앞에 우리 뉴욕 특파원이 그런 뭐 지적을 다 했겠지만 지금 연방준비은행장들도 네. 비슷하게 같은 얘기를 네, 네. 하네요. 네. 뭐 인프레 뭐 지금 뭐 조금 주춤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장 이 얘기가 저는 눈에 들어오네요. 지금 뭐 물가 안정 여기 집중해야지 지금 뭐 시장을 의식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좀 여기 좀 신경 쓰고 하면 큰일 난다. 오히려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정신 바짝 차려라. 뭐 제 생각에는 연준 위원들이요 저보다도 더 맨날 이 핸드폰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이 올랐는데. 너무 과열된다 싶으면 찬물 들고 찬물을 있고. 듣고 네. 좀 그런 식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엄청 시장 움직임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하고 고용, 완전 고용 그쪽이 양대 목표인데 네. 시장 눈치를 많이 본다는 그런 얘기를 역시 많이 기대 하시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하는 거는 뭐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계속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인데 고용 시장이 아직도 네. 뜨겁다는 건데 실업 수당도 보니까 예상보다 좀 청구자 수가 줄었네, 좀 적네요. 그 아직도 근데 뭐 전반적으로 저는 미국 경제가 신경 쓰이는 게 아시다시피 뭐 미국이 지금 그나마 미국 경제가 그래도 좀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좀 탄력이 네.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참 큰일입니다. 근데 아직도 전반적으로는 구인난인 것 같은데 빅테크는 이제 해고를 한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글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전부 그 산에 들어가는 건지 자연인 뭐 보면 가서 그냥 근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4월에 보면 4월의 기사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요. 미국 빅테크 기업에 사람 없다는 뉴스가 아주 맞아요. 5배를 했어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진짜 6개월 전 맞아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좋게 보면 미국의 그 노동시장 유연성이 대단하다. 이건 뭐 엄청나게 좋은 쪽만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신기해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예, 하면서 굉장히 유연한 네네. 거는 뭐가 엄청 좋게 보면 그게 또 사실인 것 같지만 야, 진짜 그 경기에 대한 그런 예측 같은 게 사람들이 잘 못하는구나. 한치 앞을 못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기자님 어제 수능이었는데 미국 네. 대학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이게 아주 꼭 그냥 그 외신에 나오면 기사를 크게들 많이 썼거든요. 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예, 예. 그 시사 잡지에서 미국 대학 순위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네. 저도 이거 기사 여러 번 썼습니다. 네. 나오면 뭐 하버드가 1등이다 했는데 예. 지금 예일대가 예일대 로스쿨이요. 우리 이거 이제 우리 거기 안 들어갈 거야. 보이콧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로스쿨 학장이 예. 이거 그 순위 매기는 시스템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쁘게 나왔나 보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지금 거 아니에요?
90년부터 이 예일대가 계속 1등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학장 얘기가 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율이 높은 게 감점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분야 봉사 졸업생이 많으면은 그런 학교들이 오히려 그 가산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졸업하고서 이제 로스쿨 졸업하면 이제 뭐 좋은 직장에 많이 가니까 그런데 안 가고 이제 좀 뭔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이런 식의 가면은 이제 그 봉급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산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어떤 나눔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우리 예일대학의 그 학교의 그런 그 학교의 그 교육 방침과 어긋난다. 아주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회 기여 쪽으로 그렇죠.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평가 방식이 그렇지 못하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진작 이런 얘기를 해야지 왜 요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저한테는 엄청 뭐라 그럴까 신선한데요. 이게 교육계가 여기 좀 다른 거 아닌가? 정치인 기업가들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저는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이걸 또 분석을 했는데요. 그 예일대 로스쿨이 1990년부터 네. 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그 로스쿨 평가에서는 계속 1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다른 학교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불만 있는 학교들이 그 우리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 순위가 굉장히 영향력이 컸거든요. 이 순위에 따라서 뭐 굉장히 학교들이 막 신경 쓰고 그랬던 건데 말이죠. 이게 뭐 순위 나오는 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근데 이거를 유난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여러 번 기사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뭐 거기 뭐 순위를 매기는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었는데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그거 다 보고 쓰느라고 애 먹었는데 이런 거 좀 없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바람처럼.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로스쿨 학장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좀 앞서서도 비슷한 비판이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널 얘기를 보면 올해 초에 컬럼비아 대학 그 교수가 자기네도 이제 이 월드 리포트에 이제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이제 순위 평가를 받는데 자기네 학교에서 제출한 학교 강의라든가 교수 관련 자료에 일부 엉터리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거 신뢰 못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람에 컬럼비아 대학 순위가 원래는 한 2등 정도 해야 되는데 18위로 떨어졌다. 그해 올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대학이 곧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순위가 뚝 떨어지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2위가 18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그 교수가 당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 아직까지 뭐 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는 뭐라고 반응이 안 나왔는데요. 자, 어지간 그 어떤 기득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도전인 셈일 수도 있는데 참. 1등이 거부를 하니까. 1등이 거부를 하니까. 그리고 거부하는 이유도 뭐 일단 듣기는 좀 좋다 그럴까? 좀 맞는 얘기를 한다. 뭐 아니면 그 학교 학생들이 많이 그런 로펌이나 이런 데가 넣었다가 잘 안 된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교육 얘기는 참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런 방향 자체는 저는 굉장히 눈에 띄고 참 그렇지 이런 지적이 있을 만하다. 그 미국 대학을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에 있는 그 학생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사실 뭐 대학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따님이 메이크업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그 어느 조그만 전문 대학인데 거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명문 대학 하는데 그런 게 참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럼요. 그렇죠. 대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또 수능 마치신 수험생들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고 싶네요.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